이리 오너라 이리 온. 52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19금의 날이라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19금의 날인데 저는 일찍 집에 갈 겁니다. 근데 모여가지고 이게 퇴근도 못하고 모여서 네. 오늘 녹음을 해두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리 주할모 PD가 이거 편집해주겠지 주말인데.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쩌게 보면 굉장히 섹터나 종목을 더 자주 언급하고 매크로를 최근에 약간 좀 줄였던 이유가 장이 좋았으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제가 막 아침부터 최강 또 다 찾아가지고 또 모아놓고서 야 리스크 요인이 뭐야 막 이렇게 말을 여기서 언제 온화하게 이렇게 연기하고 있고 강희가 날 안 쳐다보는데. 리스크 근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사실 여전히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있겠지만 또 하나는 바로 브렉시트가 어떻게 될 거냐 10월까지 이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최강 이코노미스트가 16일 날 자료를 냈는데 의외로 그냥 다 정리해 놓은 거죠. 그냥 쭉 총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부터 한마디로 해주시고. 저는 국민투표해가지고 브렉시트 취소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아웃라이어에서 소수 의견은 연기라고 우리가 했었는데 연기처럼 된 거죠 지금. 원래 1월 초에 다들 불안해들 하셨을 때 최강 이코노미스트는 이거 연기된다 10월까지. 근데 이제 취소다 이제는. 예. 이게 연기하는 거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람들 생각이 조금씩 취소 쪽으로 옮겨가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해프닝이었거든. 이게 그때 누구였지? 캐머런이었나? 데이비드 캐머런. 이거 얼떨결에 이거 괜히 했다가 이거 그치 않니?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아 맞습니다. 얼떨결은 아니지만은 뭐 그냥 자기도 안 될 줄 알았죠. 이제 안 될 줄 알고 했다가 이게 된 거야. 그래서 다들 그때부터 어떻게 총대를 서로 보면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이걸 한번 쭉 들어봅시다. 하여튼 그래서 주말에 브렉시트 공부들 많이 하셨지만 또 우리 이베스도 한번 총정리 차원에서 시작부터 현재까지 브렉시트 총정리 16일 자료를 갖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쌤 윤조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최광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제가 이제 한 몇 회 전에 이제 좋아요, 구독 좀 많이 좀 부탁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더니 진짜로 저희 애청자분들께서 좋아요 버튼을 정말 많이 누르셔가지고 예전에는 진짜 한 에피소드당 한 50개 정도 나왔거든요, 좋아요가. 근데 지금은 기본 150개는 나오고 많을 땐 200개 넘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가 안 보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 프로데클러가 얘기해줘서 내가 그랬다 진짜 그런 줄 알고 봤더니 안 그러던데 뭐 60개 70개 이러던데 그런 게 많던데 아니야? 근데 최근에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 150개 아유, 기본으로 농담처럼 나오더라고요. 하는 거고 저는 걱정이에요.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너무 전 좋아요. 너무 고마운데 저도 피곤한 게 우리 프로데클러가 나한테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막 물어보고 그러면 이거 미치겠어 이거 진짜. 근데 실례로 우리가 항상 내가 어제도 뭐 저한테 무슨 종목 AS를 물어봐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무슨 AS냐 내가 말했다며. 네. 우리가 무슨 종목 상담하는 곳이니? 막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랬더라고 방송에서. 근데 요즘 뭐였냐면 이런 거죠. 장 좋을 때는 저희가 말한 섹터나 종목이 잘 되는데 또 장 안 좋아지면 또 다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 애널리스트도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일 요새 강추드리고 싶은 거는 전에 우리 컨트 염동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염동찬 연구원의 애널리스트 활용법. 그것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장 재미없을 때는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런 걸로는 이번에 최성원 연구원의 제약바이오 자료 공부하시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너무너무 매일매일 이벤트에 너무 몰두하지 마셔라. 제가 우리 애널리스트나 동료들한테 항상 하는 말인데 매일매일의 증권명과 경제명과 사건이 다 주가에 반영된다면 주가는 미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음을 잘 걸러내야 됩니다. 저희는 소음을 걸러내는 뭐가 중요한 걸 찾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거죠. 저희가 탑픽으로 제시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 안 나가면 막 뭐라고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거는 계속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조용히 있다면 얘네들이 좀 자신 없구나 정도로 느껴지시고 너 엄청 말을 윤지호가 목소리가 오버하고 있어. 엄청 풀 받았구나. 최근에 자동차에 너무 필 받아서 흥분해서 하니까 자동차가 주춤해지더라고. 근데 오늘 이건 좀 다른 문제. 아침에 심각하게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맨날 정말 리스크윤이 뭔가 아침부터 내가 전략팀에 주문을 했고 주말에 고민을 해주시는 걸로 맞나?
고민하고 있죠. 알았어. 어차피 일요일 날 나올 거니까 그렇지. 그때까지. 일요일 날도 나오시니까. 근데 그래도 브렉시트는 한번 총정리했으면 좋겠어서 오브로 되어 있는데 한번 진행을 하고 저도 오늘 경청하겠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뭐 브렉시트 총정리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세미나 가거나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이거예요. 브렉시트 뉴스 너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나오니까 3년 동안 짜증나서 안 보다 보니까 팔로우를 못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게 정확한 예, 그게 노이즈가 돼버렸어요. 정리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정리 한번 해보시라는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30일까지 브렉시트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연장이 됐는데 중간에 아무 때나 해도 되니까. 그치. 그러면은 그 뉴스 나오기 전에 오늘 정리하시고 그 정리한 거 그냥 대강 감만 잡고 계시다가 뉴스 나면 아 이거구나 그러고서 그냥 넘겨버리시면 된다라고. 그러니까 뉴스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아 이거는 그냥 소음이야 그냥 그냥 예. 지나갈 게 있고 의미 있는 뉴스를 파악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이건 의미 있는 게 딱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번에 계속 반복해서 SBS 이번에 만약에 그거 분석 안 되면은 약간 고민스럽죠. 그런 맥을 아셔야 이게 중요하고 매크로에서도 달러가 강해지면 좀 머리 아픈 거고. 그렇죠. 유로 브렉시트도 잘못됐을 때 예. 뭘까? 그런 우려 요인들까지 한번 가는 걸로 해봅시다. 일단 뭐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016년에 브렉시트 됐을 때 느끼셨을 거지만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얘기는 이탈렉시트라는 얘기였거든요. 사실은 맞아. 단어로. 처음에는 이탈리아. 예. 이탈리아가 국민투표 할 거다 뒤를 이어서 그다음에 프렉시트란 말도 나왔었고요. 연쇄 반응 올 거다. 예. 근데 이게 저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얘네들이 웃기는 게 처음에 1951년도에 여기 지도 보시면 이 페이지 지도 보시면 나오겠지만 1951년도에 프랑스하고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얘네들 룩셈부르크까지 해가지고 6개국이 처음에 EU를 만든 전신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대륙에서 처음에 만들어낸 애들이기 때문에 EU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좀 그 설문조사에서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유럽 연합에 대해서는 비선호하는 게 37%밖에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 그러니까 선호도가 62%까지 가 있는 거고요. 이게 뭐 대통령 선거로 치면은 지지도니까 유럽 연합에 대한 지지도는 62%인데 유럽 의회 그러니까 유럽에서 하는 짓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지도층에서 하는 짓은. 그래서 의회에 대한 지지도는 50% 정도다라고 보면은 EU 탈퇴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요번에 유럽의회 선거가 5월 23일에 있는데 그 유럽의회 선거를에서 의원 구성을 바꾸자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또 하나 여기서 우려하시는 분들은 예. 이번 선거에 이탈리아도 오성운동도 들어갈 것 같고. 그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 그거예요. 포퓰리즘이라는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포퓰리즘은 퍼주기라는 개념이잖아요. 쌍딸무떼가 얘기한 게 그 좌파 포퓰리즘을 위해서라는 책을 보시면은 포퓰리즘의 개념은 퍼주기가 아니라 대공황이나 이런 거 다음에 나온 케인즈식의 경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집권층의 경제에 대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나가자라는 게 포퓰리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의회가 만약 오성운동이나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조사 같은 걸 보면 유럽 의회 이런 쪽들도 그런 포퓰리즘 정당들이 더 늘어날 거로 보는데 그게 여론이라는 거야? 저는 그게 여론이고 전 나쁘지 않고 그게 유럽 경제 회생의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재정을 쓰니까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거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 지금까지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유럽 의회는 과반수 이상을 중도 우파하고 중도 좌파 보수층이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올해 처음으로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45% 정도밖에 못 잡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오성운동 같은 애들이 올라온다라는 건데. 내가 많이 올라온죠. 예, 걔네들이 올라오면은 결국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재정 지출을 확대하라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제가 3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조직 구성하고 주요 기능을 넣어놨는데 이게 첫 번째 의도는 뭐였냐면은 유럽 의회나 브렉시트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면 사람들 이름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어디 있는 사람들인지 아시라고 넣는 거고요. 첫 번째는 융코랑 여기 융코는 알겠네. 그러니까 저도 잘 몰라요. 이거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융코 드라기 정도 알고 이거는 안다. 저기 그 이사회 의장. 예, 근데 이게 그거죠.
투스크가 도널드 투스크가 나왔을 때 이사회 의장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아무튼. 나도. 그래서 그걸 보시라고 그냥 나눈 거고요. EU 정상회의는 당연히 아실 거고 EU 이사회는 정상하고 재무장관하고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밑에 그리고 있는 거구나. 예, 집행위는 정책을 제안하는 애들이고요. 그 집행위를 뽑는 게 유럽의회고 그 유럽의회에서 하는 짓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회라는 게 우리나라로 보면 국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해가지고 넘기는 애들이 유럽의회 애들인데 얘네들이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재정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내년 예산안들을 국가별 예산안을 심의를 통과시켜 줄 거라는 거죠. 유럽의회 쪽에 포퓰리즘 정당이 늘어나면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책 썼다고 오성운동이 막 욕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책에서 재정 지출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 하면은 감세안이에요. 근데 감세안을 썼다고 해서 욕을 할 만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미국은 성공했는데요, 2018년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브렉시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이지만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의외로 5월 23일에서 27일 유럽의회 끝나고 나면은 유럽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이 드리고 있는 선거 거예요. 되게 의미가 있네요. 되게 의미 있는 선거예요. 아니, 매크로하게 이걸 많이들 얘기를 안 하시고 계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과반수가 바뀐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 예. 몰랐어. 이거. 만들어진 다음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뭐 유럽 연합에서 이제 브렉시트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게 리스본 조약이에요. 저번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좀 많이 넘어가는데 아니, 그냥 혹시 저희 쪽 페이지 우리 자료 보고 해도 돼. 혹시 저희 자료 보시면은 8페이지인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랑 같아요. 밑에 표에 보시면은 일자가 나오는데 브렉시트라는 얘기가 2013년 맞아. 1월에 나왔어요.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가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건데 이게 왜 언급이 되고 왜 영국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 가지고 표를 줬는지는 뒤에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영국에서 총선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었어요. 이게 그거 아니야? 이민자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야? 그것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민이나 난민 문제하고는 조금 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민 난민 문제 때 맞습니다. 여론 발언 해가지고 예. 얼떨결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기본적인 모든 거의 축은 리스본 조약이었어요. 문제가 되는 축은 리스본 조약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치적인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떤 거였냐면요. 이거 정치인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상관없어. 상관없나요? 예전에 왜 무상복지를 걸고 서울시장 직을 걸고서는 왜 투표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절대로 이게 통과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직을 건 거잖아요. 기억 안 나죠? 그랬던 것 같아요. 오세훈 맞아요. 마지막에 왜 울고 왜 그런 거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데이비드 카메론은 총선을 하겠다라고 투표를 하겠다라고 그러면 자기한테 우호적인 세력이 온다라는 건 알고 있었고 투표를 해봤자 브렉시트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선 성공했으니까 투표하고 반대표 나와가지고 난 국민 투표했다라고 하면은 모든 게 아름답게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꼬여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취소될 가능성도 높고 탈퇴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왜 이거에 대해서 보수당은 메이지 좀 전향적으로 까놓고 말해서 이렇게 안 하지? 안 하겠다고요? 보수당 안에서 의견이 반 정도로 갈려요. 그래서 이게 메이 총리 저는 그거 하나는 이해 안 되는 건 그거예요. 메이 총리가 원래는 브렉시트 반대파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도. 근데 총리가 되자마자 이상하게 브렉시트 강경파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그냥 메이 총리가 이걸 무슨 고집 피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저번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건 미스였다고 해도 여러 이렇게 나쁠 것 같지. 내가 영국 잘 몰라서. 창피해하는 것 같은 느낌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영국 전문가들이 들으시면 얘들 무슨 헛소리 하나 하겠다.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어쨌든 10페이지 자료에서 10페이지로 보시면은 그래서 브렉시트 자체는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해서 탈퇴 과정을 밟을 건데 여기 왜 이것 때문에 제가 넣어놨어요. 앞에 거를 집행위원회에서 협상 개시하고 유럽 의회 동의하고 그다음에 집행위의 요청에 따라서 다수결 결정하고 유럽 이사회에서 승인 결정하고
이것 때문에 앞에 어떤 애들이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넣어놓은 거고요. 추가 합의 사항이 발생하면은 항상 이거는 연장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3월 29일에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해 가지고 무조건 될 거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연장될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저희 아웃라이어 자료 보시면 저희가 연초에 올해 그러니까 생각과 다르게 갈 것들, 그러니까 마치 브렉시트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연장될 거다. 사실 그때는 소수 의견이었는데 이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리스본 조약 때문이다. 이거는 일단은 지금까지 경과고요. 12페이지 그리고 우리 자료로는 4페이지 뜨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으로 하면 돼. 이걸로 가면 저희 걸로 할까요? 네. 저희 걸로 보시면은 12페이지인데 리스본 조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되게 쉽게 두 가지 핵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중 EU FTA나 뭐 미국 EU FTA나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EU가 FTA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리스본 조약 때문이에요. EU의 법인격을 형성시켜준 조약이 리스본 조약이고요. 두 번째로는 맨날 얘기 나오는 거 유로존은 재정적자 3% 국가부채 60%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강제성을 강하게 가지게 만든 게 안정성장협약이라는 리스본 조약 안에 들어있는 조약입니다. SGP. 예.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서명한 날짜가 정상들이 서명한 날짜가 2007년 12월이에요. 이때가 서브프라임 문제 생기기 시작할 때잖아요. 그리고 2009년 12월에 발효가 됐어요. 이게 서브프라임 문제가 막 생기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리스본 조약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서브프라임 조약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나 이게 원래 옛날부터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2009년 조약이에요. 내가 이것부터 모르고 있었다. 창피하게. 이게 그때 된 거구나. 그때 훅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2001년하고 1992년에는 사실은 다들 편안하게 살 때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이 당시에 투표를 해가지고 국민 투표들을 다 했어요. 근데 2007년에 발효된 이 니스 조약하고 EU 조약을 우리는 못 지키겠다라고 얘기가 해서 리스본 조약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니까 그냥 국회에서 비준을 동의하고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국민투표를 안 한 나라가 돼버렸고요. 국민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이 EU에 의해 가지고 손실을 보거나 이런 걸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면은 참지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린 투표한 적 없다. 다른 나라들은 다 했는데.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사람들이 2009년 이후부터 2010년에 남유럽 재정위기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 다음에 남유럽 재정위기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2010, 11, 12, 13 미치니까 13년에 데이비드 카메론이 그러면 국민투표하겠다 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최초 핵심은 리스본 조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거 다음에 재정위기 2010년 이후에 재정위기가 터지니까 결국에는 법유럽 감독기구 만들겠다. 그다음에 유럽연합 종합법률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 나오고 거기다가 유로 본드까지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이게 벗어나기 위해서 유로본드 얘기 그때 한참 강조됐었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냐면 유럽 전체가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법안이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영국 사람들은 우린 국민투표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영국은 처음에 EU 아까 중요한 말을 했는데 처음에 영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원래 대처가 엄청 싫어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사실 웃긴 게 파운드는 끝까지 안 들어갔잖아. 네, 맞아요. 안 들어갔어요. 대처가 안 됐던 거거든. 그 당시에 영국의 보수당 정권이 아주 막강했을 때인데 그러니까 나는 영국의 이번 현상이 그러니까 아주 새롭진 않았었어 사실. 나는 그냥 원래 얘네들은 대륙에 속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무조건 하긴 했어야 돼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없으려면. 근데 찬성이 나온 게 참 어찌됐든 결국 재정 이슈였다. 예, 이 통합에 대한 반대 이슈였는데 정치적인 거였는데 14페이지에 봐주시면요. 아까 이민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난민 때문에 난민 조약을 맺으면서 늘어나게. 근데 웃기는 건 영국 생겐 조약 가입 국가가 아니에요. 영국은 가입 국가가 아니고요. 그 얘기는 왜 그러면 영국이 하드보더 이슈라는 게 결국은 노동력이 왔다 갔다 못한다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문제지만 EU 국민들끼리는 노동력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국민들은 안 되지만 그래서 그거 하나. 그다음에 난민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14페이지 오른쪽 밑에 차트 보시면은 유럽 연합의 난민은 늘어났는데 영국은 난민을 안 늘렸어요. 난민이 많이 들어와서 브렉시트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숫자가 늘어난 적이 없는데요. 영국이 폐쇄적 사회네. 얘네들 좀 이상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요 15페이지 오른쪽 밑에 있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2011년, 12년을 보시면은
영국에서 신규 채용된 애들 중에 영국 국적을 가진 애들이 한 60%는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EU에서 영국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영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새로 채용되는 비율이 반도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48%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영국 내 여론이 안 좋았겠다. 그럼 EU 애들이 38%가 취직이 되니까 영국으로 들어와서 영국 애들은 얘기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라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거기 뭐지? 채용된 비영국계 인구라는 표현은 예. EU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EU 국가 애들. 예. EU. 아,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그걸 많이 들어가요. 왜 금융이 거기 있어요? 금융이라서. 예.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영국이 제 친구도 물어보니까 프랑스에서 유학하다가 영국으로 유학 간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 어떻냐 그랬더니 파리는 되게 싫고 영국은 너무 좋대요. 이게 도로나 이런 게 너무 깨끗하게 인프라가 돼 있대요. 영국은 그 우리 같이 친한 예. 그 정모 이코노미스트 있잖아. 거기 영국에서 학교 공부했잖아. 예. 그냥 런던만 좋다니까. 런던만. 아니 영국 여행 가보면 런던만 좋아. 런던만. 나머지는 저 총구석 같이 생겼고. 하긴 뭐 그렇죠. 경제도 못 살고. 뭐 어쨌든 서울 특별시처럼 런던 특별시 국가야 거기도. 핵심은 난민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EU 국가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 취직이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거기다 더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나이를 먹은 다음에 애를 낳으면은 영국에서 복지 정책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 정책을 왜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취직도 안 되고 복지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모두 그냥 똑같이 들어가는 그렇지. 거예요. 이민자라 하더라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염차장 이런 거야. 옛날에 우리가 이번에 퀸 영화 뭐였죠 그거? 그것도 파키스탄 후인이었잖아.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 홍사화 씨의 옛날에 그 파리의 택시 운전사 보면은 프랑스 사람들도 굉장히 남미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는데 자기들 일자리 뺏기니까 이러는 거라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는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라는 거는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분담금 문제는 왜 그러냐면 분담금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도 엄청 많이 들었다. 근데 뭐 이건 너무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손해 보는 거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반 투자자분들 들으신 거라도 약간 설명을 드려. 아니 그러니까 뭐 영국에서 내는 돈에 비해 가지고 영국에서 수혜를 입는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계속 돈만 많이 내고 못 사는 애들 도와준다 이거야 쉽게 말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니까 영국에서 싫어했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코틀랜드가 최근에 너네 브렉시트하면 우리는 독립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요 EU 분담금에서 수혜 금액 있잖아요. 영국 수혜 금액을 다 거의 대부분 스코틀랜드가 가져가요. 왜냐하면은 분담금 수혜는 어디가 받냐면은 낙후된 인프라 지역, 낙후된 국가 인프라나 아니면 농업 국가가 가져가는데 스코틀랜드만 농업을 스코틀랜드가 그렇게 농업이 높아? 예, 농업이 높아. 공단이 되게 많이 들어온 걸로 아는데 우리는 스코틀랜드 양떼하고 해리스 그 트위드하고 면직공업이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유럽 들어가는 우리나라 기업도 모르겠다 내가.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이 수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얘네들은 독립하겠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퍼주는 거는 계속 퍼주고 있었는데. 한 번 더 부글부글 끓어오른 게 이 17페이지 4번의 마지막 이게 컸어. 밑에 줄이에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영국 애들이 유럽 의회에서 국가별 비중을 받잖아요. 근데 이 오른쪽 끝에 보시면 몰타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뭐 키프로스 이런 나라들이 원래는 한 석에서 세 석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소수 국가에 대해서 발언권을 높여주자라고 그러면서 6석으로 올려줘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영국의 비율을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발언권도 EU 내에서 발언권도 사라지고 거기다가 돈은 더 많이 내고 EU 애들이 들어와서 취직해서 우리 직장 없어지고 지금 이 얘기. 근데 우리는 국민투표 안 했어.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열받을만 하네요. 진짜. 열받을만 하네요. 진짜. 내가 기억하는 캐머런이 이런 불만 여론이 많이 선거 전술로 이걸 처음에 시작했다가 아직 이걸 이용을 잘했지. 내가 했는데 오세훈 시장 진짜 비슷하죠. 비슷하네 진짜. 보수당이었고 비슷해요. 비슷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너무 영국 애들이 이기적이고 나빠가지고 브렉시트를 했다라고까지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얘기할 때 뭐 하드보드 이슈 뭐하고 뭐 온갖 거 다 갖다 붙였죠. 본질은 사실 내가 앞에 역시 우리 최강 이코노미가 참 정리를 잘하신다는 게 심플한 거야. 얼떨결에 시작을 했는데 수습이 안 돼 이게. 내 말이 좀 너무 맞아요. 그런가? 그 문제 맞아요. 얼떨결에 시작한 거예요. 나 그래서 메이가 되게 의외였어. 그래서
메이가 근데 그건 여러 당내 여인이 있을 것 같고 네, 갑자기 근데 우리 메이가 혼자서 나와서 브렉시트 취소하자 얘기하면은 하원 의원애들은 땡큐 할 텐데 보수당 애들, 민주당 애들이, 노동당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야당 일당 애들은 공격할 거리가 엄청 세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냥 영국에 생활을 좀 해봤던 친구들은 내가 전에 내 친구 그 스코틀랜드 얘기했던 기억나지? 그쪽 근무했던 친구. 예. 그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또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전라도와 경상도로 영국과 스코틀랜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일 수도 있다고. 아니 마음 속에는 그러니까 이게 스코틀랜드 독립 이슈 문제가 굉장히 영국 내에서 큰 이슈더라고. 큰 이슈예요. 예. 그 이슈가 여기서 별로 안 다룬 것 같은데 스코틀랜드가 우리 그 영화 뭐였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그거 브레이브하트. 그것도 브레이브하트. 독립운동. 네. 그 옛날부터 원래 얘들은 딴데 얘들이 살만해지고 있다더라고 스코틀랜드가. 그래서 그런 거 감안했을 때 그런 모든 문제가 불거져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봉합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 봉합하는 게 맞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그러니까 우려 요인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되기 때문에 이거다라가 아니라 됐어도 별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는 거예요. 영국은 별거 있지. 예, 영국은 이게 지금 저희가 기관에서 뭔가 예측치가 나올 때마다 계속 취합을 하고 있거든요. 19페이지에 예, 19페이지의 이 표를 보시면은 아는데 이 맨 마지막에 보면 평균치가 뭐 이거 되게 복잡하니까 평균치만 보시면 되는데 평균치가 제일 좋은 시나리오였을 때 영국은 마이너스 2%까지고요. 그다음에 나쁜 시나리오면 마이너스 4.6% 정도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영국의 경제 입장으로 봐서는 안 좋다라는 게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거기다가 두 번째로 우리나라 영향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20페이지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 GDP에 미치는 영향이 대략 예측치로 나오는 게 0.06% 정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제가 가끔 최근에 며칠 물론 우리도 이분기에 좀 쉬었다 갈 수 있다는 봤는데 하여튼 그걸 알 수도 없고 근데 브렉시트가 나면 블랙스완 온다고 정말 몇 개월부터 계속 말하던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 자료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영국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겠지만, 예, 그렇죠. 우리나라한테 주는 영향은 아주 크진 않았어, 사실. 이게 한국에서 영국으로 수출하는 전체 수출 비중 중에 퍼센트가 1%예요. 그리고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비중이 한 30위권 안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넣었거든요, 제가 숫자를. 근데 진짜 작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21페이지가 뭐냐면 요번에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4월에 업데이트된 IMF 자료인데 여기에 이제 영국 자료를 최신으로 다시 이제 분석을 했더라고요. 요 그냥 짙은 파란 선이 베이스 시나리오, 소프트 브렉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나리오 A하고 시나리오 B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어찌됐든 간에 노딜이에요. 노딜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영국은 당연히 안 좋는데 세계 경제로 보시면은 빠져봤자 0.25%라는 거죠. 뭐 이거 숫자로 되게 크다라고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3.5%가 3.25% 정도로 내려가는 거니까. 보기에 따르지. 예. 근데 크다고 볼 수는 없지. 그럼 근데 그게 3.25%가 3쿠션으로 다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브렉시트로 장기 영향 보시면 영국은 아까 왜 2%에서 4.6 평균 말씀드렸잖아요. 얘도 비슷해요. 3% 까이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EU가 마이너스 0.5% 까이고 그다음에 세계 경제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마이너스 0.1%에서 2% 정도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도 이게 하도 그 뉴스에서 막 브렉시트 노딜하면 뭐 경제 망한다 막 이런 걸 듣다 보니까 정말 다들 무서워하시는데 설명 들어보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경제 펀더멘탈은 별로 이러면 안 좋았겠죠. 노딜 브렉시트가 그때 딱 나오고서 막 갑자기 원래 그렇게 될 수도 없었지만 갑자기 노딜이 돼 정말 한 6개월 뒤에 일어났어. 그러면 좀 충격이 컸겠죠. 그러면은 심리적인 충격은. 그리고 뭔가 근데 이거는 뭐 계속해서 이게 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지금 보니까. 전 모르겠어요. 원래 2010년에 노딜 브렉시트 캐머런 나왔을 때도 협상 기간만 5-6년 걸린다고 했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이게 뭐지? 이제 다 우리가 시장이라는 거는 어떠한 사건 또는 어떠한 모멘텀이 생겼을 때 그걸 해석해서 반영해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것은 치킨 영향력이 작아집니다. 네, 그건 맞아요. 분명해. 네. 난 요새 영국 파운드 보면 별 영향이 없어. 파운드 그렇지 않아요? 강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이 없어 아예.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 22, 23페이지 내용 좀 말해줬으면 하는 게
그래도 뭔가 여러 가지 좀 불안해하지. 블랙스완이면 어떡하나. 제일 불안했던 게 진짜 솔직히 이거의 핵심은 이탈리아 국민투표가 핵심이었어요. 다 사실 숫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2015년하고 18년에 EU에 대해 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호가 62%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별로 보셔도 2016년, 18년 비교해 보시면은 당시엔 프랑스가 진짜 비선호가 61%였어요. 선호가 38%고. 정말 블랙사인이 뭐였냐면 우리가 식사 자리 같은 데 가면 청양컴스 기억나나? 우리 갔을 때 같이 있지 않았니? 어디 말씀하시는? 강남에서 우리 같이 근무했던 친구가 야 악재로 앞으로서 유로존이 붕괴될 거라고 기억한다. 기억나지? 그 얘기야 뭐. 유로존이 붕괴될 거라는 거야. 이제 영국이 나가고 이탈리아가 나가고 순차적으로 나가기 시작해서 유로존이 붕괴되면 세계 경제가 이제 유로화가 폭락을 할 거고 달러가 초강세로 가면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는 비관적인 분들이 있었고 근데 최소한 안 나가는 거 오소운동이 돼도 안 나가고 다들 열심히들 잔류해서 어떻게 의석수를 늘리려고 한다니까 지금 맞지? 지금 이 2018년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그리스하고 영국만 별로 분위기가 안 좋고요. 헝가리, 이탈리아 지금 유로존에 대해서 선호도 56%, 58%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탈리아가 그리고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네.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들 중에 하나예요. 유럽 경제 3등. 그렇지. 스페인, 이탈리, 프랑스, 뭐 독일 등에. 예. 그래서 이게 뭐를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유럽에서 만약에 이탈리아에서 오성운동이라는 정당이 잡아가지고 국민투표를 하겠다라고 밀어붙여요. 그래봤자 국민투표에서 절대로 나간다는 얘기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성운동의 최근 행보를 보시면 좀 그러니까 뭐 엄청 깊이 들어가실 필요도 없어요. 행보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재정 정책을 상당히 써가지고. 예, 맞아요. 대표적 다 그거야. 재정을 그러니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유로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치는 프랑스, 경제는 독일. 그러니까 독일은 바이봉 마르 공학 때부터 인플레에 대한 공포심을 가진 애들이 중앙은행이다 보니까 그냥 너무나 까다롭잖아 재정 같은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건 불만인 것 같아요 오성운동 애들이. 불만이죠 당연히. 나머지 유럽은 다 불만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한번 여기서 드라기가 예를 들어서 독일에 드라기 된다. 독일에 저기 메르켈이요? 메르켈이 떠나고 나면 오히려 유로존 잘 근데 좀 뭔가 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아름다운 얘기인가? 메르켈이 끝나는 게 2021년. 21년. 그럼 내년에는 분명히 메르켈의 리더십이 완전히 죽어버릴 거라는 거죠. 메르켈이 뭔가를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봐요. 요새 독일이 경제가 주춤해도 유럽이 팍 흔들리질 않아. 네. 동유럽은 좋아져. 희한하지 않아? 이게 이거 안년이었던 현상이야. 요즘에 업데이트 이제 저희 정다운 연구원 새로 와서 하고 있는데 정다운 연구원 우리 새로 출연했는데 아주 에이스입니다. 기대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잘 다룹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독일의 EPS 증가율 그로스는 빠지고 있어요. 맞아. 근데 유럽은 올라가고 있어요.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반등했어요. 반등하고 동유럽이 좋아. 예, 그러니까 이게 옛날이랑 달라. 이게 우리는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이거 뭐지? 난 모르겠어. 최소한 데이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독일이 만약에 이런 그림으로 가서 어쩌면 이번에 독일이 미국 유럽의 심장이다 하는데 뭔가 독일이 유로존 통합하면서 너무 혼자서 잘 살게 된 것 같아. 이게 이번에 오성훈도 이렇게 나오면서 왜 너네만 맨날 덕 보고 이렇게 이거 아닐까 싶어. 이거 너무 좀 마바르틱한가? 뭐 그 마인드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풀지 않으면 독일 혼자 좋았던 거야. 마르크는 유로화로 바뀌는 말에 독일이 저 번영이 왔던 건데 나머지 나라 그 불만을 얘기했고 그게 재정이야. 네, 맞아요. 재정을 오성운동 같은데 왜 너네만 그러냐 해서 조금씩 약간 누수가 되는 것 같아. 오성운동이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유럽에서 욕하는 거지 보면은 미국의 저 트럼프랑 뭐가 달라요? 비슷한 애인데. 비슷한 애. 그래서 블랙스완이라는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많이 했죠. 저희가 말씀하신 저희 점심 먹을 때 아마 점심 먹으러 나가가지고 그 휴대폰 막 검색하면서 그 브렉시트 결과 보시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반대가 갑자기 찬성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그때가 블랙스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때 맞아요. 그때 예상 못했어요. 참고적으로 뭐 웃긴 얘기지만 얼마 전에 만약 팟캐스트 유명하시니까 신과 함께 김동완 소장이랑 여기 옆에 일식집에서 밥 먹고 있다가 내가 들어왔어.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그때는 블랙스완이야. 왜냐면 상상도 못했어. 아무도 상상.
그러니까 그런 게 놀라운 거예요. 네. 예기치 않았던 악재. 그러니까 그때 파운드 떨어지는 거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게 블락스완이에요. 근데 막 이 파운드화가 뭐 1% 요즘에 왜 원달러 환율 같은 것도 가끔가다 왜 1, 2% 오를 때 있잖아요. 그럼 막 급등한다고 이거 블랙스완 뭐 있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원달러는요. 1,100원, 1,100 내 생각에는 10원에서 1,150원 사이에 계속 있어요. 그냥. 네. 하나 재미도 없어. 변동도 하나도 없어. 원달러 급등했다 그래서 난 그 헤드라인 좀 제발 좀 오버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 어쨌든 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연장될 건데 어차피 10월까지는 연장됐잖아요. 연장되면 될수록 결론적으로는 이슈로서의 힘이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날이 바로 블랙스완적인 느낌이었지만 그 다음에 그 이태리 정말 국민투표가 정말 의미 있었다. 예. 그때 우리 불안했잖아 사실. 예, 굉장히 불안해. 우리끼리는 이거 잘못되면 정말 쉐시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것도 잘 넘겼고 이제는 별로 영향이 없고 독일 유럽 쪽을 보면 이번에 ZW도 잘 나왔잖아. 근데 그런 것들 보면 나 글로벌 경기가 최근에 너희들 유동성 장세냐 아니면 너희들 생각 뭐냐 물어보면 미국만 좋으면 절대 글로벌 경기가 못 돌아요. 그 달러만 강하고 그건 작년과 같은 시장이에요. 근데 올해는 약간 변할 가능성 보고 있고 그래서 만약 브렉시트가 블랙스완이 아닌 거로 이제 거의 된 거라면 그래도 남아있는 이슈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잖아요.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그렇죠. 것들. 그럼 우리 잠깐 쉬었다 합시다. 예. 그럼 잠깐 쉬었다 2부에서 시작하겠습니다.